모든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탈 것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속도감 있는 거. 배드민턴도 그래서 치는 거거든요.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죠. 시작하고 얘기 좀 할래요?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세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위치가 어딘가요, 선생님?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통진읍. 선생님 낙찰 받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규제가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낙찰 받았을 때는 맞아요. 여기가 경계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딱 비규제 시작하는 지점이어서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규제가 풀린 상황 안에서도 나는 여기가 탐이 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같은 불경기 안에서도 일자리가 넘쳐나는 곳이 김포의 통진읍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얼굴 보면은 익숙한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 영상에 그래도 한 두세 번 정도 출연한 걸로 네, 2번. 그 영상 보고 가끔 교육생분들이 연락이 온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봤다고. 아, 맞아요. 저도 법원에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유명인이 되어가는 느낌도 들어요. 법원에서. 그래서 좀 신경 쓰고 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신경 쓰고 왔는데 우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전직 야채 장수고요. 30. 나이는 30. 네, 이제 계란 30이 한 됐네. 선생님도 이제 부록이 되신 콧물이 나네. 어떤 그러네요.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실. 나는 40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진짜요? 그럼요. 왜요? 어차피 맞이할 거고 사람들은 나이 먹는 거에 대한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큰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누구나 40대는 오는 거고 나도 선생님 나이대가 있었을 거고 어차피 올 건데 슬프게 받아들이면 우울하잖아요. 설렌다, 기다렸다 이런 표현으로 중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거의 뭐 외모는 선생님하고 친구라는 10살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총각내 야채 가게를 그때 송도 센트럴 파크점 거기에서 멋있게 가게를 팔고 나오신 거였죠. 임팩트가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20대 중반 때부터 한 건가? 저 직원 생활만 2년 반 정도 했고요. 제 매장도 거의 한 3년 좀 안 되게 했죠. 해가지고 1억 벌고 나왔다. 와, 지독한 사람. 돈은 얻었지만 허리를 잃고 나온. 아, 많이 괜찮아졌어요. 선생님 근황 궁금하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 야채 하시던 젊은 청년 뭐하고 계시냐? 아직 포르쉐는 못 샀고요. 15년식 중고 LF 소나타 타고 아직 엄마네 집에서 기생하고 있습니다. 저 만난 지가 그러면 1년이 넘었어? 그쵸. 21년 10월에 수업 듣고 그럼 1년 반 정도 된 거네. 그럼 그때 동안 한 이력 좀 얘기해줘요. 그때 영상에 광주 거 세 채 한 번에 낙찰 받고 그렇죠. 그것도 임대 다 나가서 월세 잘 받고 있어요? 하나가 잘 안 들어오긴 하는데 좀 밀린다. 7, 8월 2달 밀렸다가 음. 한 번에 2달치 들어오고 또 10월, 11월 2달치 또 밀린 상태예요 지금. 그런 사람은 좀 관리를 해줘야 돼요. 압박을 좀 해줘야 돼. 전화했습니다 어제. 한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여유 있게 기다려주지 말아요. 난 더 죽겠다. 그 포지션으로 나는 갔으면 좋겠어요.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요새 월세 올리는 핑계가 되게 좋죠. 그래서 3개 네. 그때 한꺼번에 낙찰받은 거 영상에서 공개했었던 거고. 2월 달에 하나 낙찰 받았다가 불어가 한 번 맞고 이전에 네. 억울한 면이 좀 있었어. 좋은 단독으로 집이었는데. 9,900원 더 써서 받았었거든요. 나름 좋은 가격에 받았던 건데 불어가가 나가지고. 네. 공무원의 서류 누락으로 선생님 실수가 아니고 법원 직원의 실수로 불어가가 하나 났던 거고. 한 달 뒤에 똑같이 썼는데 뺐겠죠? 네, 뺏겼어요. 그거는 선생님 집이 아니었던 거지 뭐. 그리고 법원은 항상 갔어요. 거의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려고. 그랬구나. 열심히 계속 했네요. 집에서 하도 노니까 아버지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한번 따라. 근데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진짜 필요한 정보들은 어떻게 오프라인에서 돈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래서 공부를 하는 척을 한 달 정도? 요즘에 스터디 카페라고 하더라고요. 저 학교 다닐 때 저도 많이 보시는데. 가요. 다니다가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 아프니까 핑계가 아주 좋죠. 핑계를 대면서 이제 책 보기 싫더라고요. 그럼 봄쯤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한 5월 달? 2월 달에 불허가를 받고 5월 달에 4, 5점을 낙찰을 받고 나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을 했던 거네. 네, 깨작깨작 되다가 깨작깨작 잘하잖아. 간 살짝 보고 아니다 싶어서 시험 일주일 전에 선생님하고 통화했던 것 같은데 배드민턴 치러 나가고 맞아요.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허리가 많이 괜찮아져서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공인중개사 합격한 것보다 나는 허리 나아진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학교 체육 시간 때 축구하는 데 있으면 저 옆에 농구하는 쪽이었거든요. 농구파랑 축구파랑 네. 항상 나뉘었는데 저는 약간 비주류였습니다. 지금도 비주류지만 비주류들끼리 모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인싸였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전 둘 다 안 하고 있었어요. 전 운동을 좀 못 해가지고. 그래요?
제 옆에 앉아있는 제 남고였어. 거기서 수다 떨고 있는 친구. 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동창 하나가 자기 네. 배드민턴 레슨 받는다 그래서 원래 오늘도 수요일은 배드민턴 레슨 받는 날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건 2월이 돼가지고 그래서 맞춘다고 했구나. 네. 장사할 때도 손님들이 배달 돼요? 물어보면 돼야죠. 그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선생님이 수요일 고맙지. 시간 돼요? 했는데 돼야죠. 제가 한 것도. 그러면서 마음이 녹아내렸던 기억이 나네요. 네. 역시 1억은 아무나 버는 게 아니구나. 말 한마디부터 다르구나 생각이 좀 드네. 좀 늦은 시간, 마감 시간에 가까울 때 전화해서 배달 혹시 돼요? 물어보면 당연히 돼야죠 라고 말해주는 게 맞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다는 생각이 네. 좀 드네. 원래는 안 되지만 당신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해주겠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그 한마디의 뉘앙스의 차이가 원래 화요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혹시 수요일이 내가 조금 편할 것 같은데 괜찮냐?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돼야죠. 그때 감동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역시 감동까지 잘 되는 사람은 단어 하나 선택이 다르구나. 이런 거는 항상 좀 배우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교육생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집 어떠냐? 그럼 나도 그렇게 대답을 해야겠구나. 지금 답변을 혹시 부탁드려도 되나? 해드려야죠. 이렇게. 선생님 거니까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죠. 하나 살 것도 2개 사고 그러지 않을까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커피가 또 따라온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고마워요. 아닙니다. 그럼 요새 삶은 배드민턴과 강아지 산책. 맞아요. 산책도 여전히 하고 있고요. 이제 30살 된 거잖아요. 그렇죠. 30살 됐는데 신기하네. 삶이 배드민턴과 강아지 산책만 하고 산다라고 하면 다른 것도 합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3-4번씩 치고 그랬거든요. 그때 선생님 막 통화하면 저 배드민턴 치러 간다 했잖아요. 네네네. 갑자기 또 허리가 조금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무리했다라고 하면은 집 앞에 요가원이 있더라고요. 선생님도 요가 하신다 했잖아요. 그때. 네. 필라테스랑 요가 알아보다가 필라테스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집 앞에 마침 있더라고요. 또 요가가 좀 싸요. 그 이유가 제일 큽니다. 한지 얼마나 됐어요? 요가는 한 달 좀 넘었죠. 배드민턴 안 치는 날은 요가 가는 좀 다리 좀 올라가겠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분명히 상담할 때는 남자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다 여자분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것저것 할 게 생기더라고요. 할 거 없을 때는 입찰하러 다니고 8월 중순에 친할머니가 돌아가셔갖고 그 할머니 집 한 채 있으신 거 그 매도하고 상속하고 그런 서류 같은 거를 네. 제가 다 했어요. 그래도 또 경험이 좀 있으니까. 뭐 법원도 자주 가고 법무사랑 그랬구나. 얘기할 일도 많고 저는 제가 한다고 한 이유가 매도를 해야 되니까 이 상속은 6개월 안에 처분을 해야 양도세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처분을 하려고. 네, 매매 같은 거를 제가 다 했거든요. 잡일을. 제 명의는 아니지만. 선생님한테도 좀 떨어졌나 봐요. 뽀찌가 조금 인건비 용목으로 아버지가 좀 챙겨주셨어요. 경매로 이만큼 해봤으니까 그것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 자체를 먹었을 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경매가 더 쉽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걸 하면서. 경매는 사실 법무사한테 잔금 주면 법무사 같은 게 그냥 집으로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요 물건은 22년 9월 초쯤에 낙찰받고 명도가 좀 늦었다는 생각도 약간 드는데 낙찰받고 한 3개월 정도 네. 있다 명도한 거네. 명도하면서 약간의 부딪힘이 좀 있었어요. 강제집행 계고까지 해서 명도가 됐죠. 원래 집행까지 가나 했는데 교육 협상이 잘 돼서 그러면 그 경매로 낙찰받은 거는 요거까지 해서 5개인 거죠. 이게 5번째. 중간 점검을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4개를 월세 받는 거 맞네? 네.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총 받는 월세는 얼마인가요? 그래서 편집되는 거. 그렇죠. 월세 지금 받는 거는 4개니까 270 정도 받습니다. 270. 네. 컨디션이 4개 다 갖고 있는 게 오래된 빨간벽돌 집은 없고 요것도 뭐 되게 좋은 편이긴 한데 거의 뭐 비슷한 느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의 오늘의 외모처럼. 그렇죠. 외모 안 어울리게 한 10년 안쪽에 빌라만 다 집만 깨끗한 다 집이어서 받았던 것 같아요. 내 채지만 총 매출이 그래도 높은 편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의도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다 똑같이 했는데 그런 네. 것들이 선생님한테 내려주신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270에 이자 빼면은 사실 요새 이자가 많이 올라서 그렇죠. 선생님도 실제로 이자가 좀 네, 올랐죠. 올랐죠. 특히 뭐 저 같은 경우도 금리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제일 좀 불편할 거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게 난 편해 난 신경 안 써 이런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영향이 그렇게 크다는 생각은 좀 덜한 게 뭐 선생님은 이제 계약한 지가 1년이 다 안 됐으니까 네. 뭐 월세를 조정한다거나 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히 선생님 처음에 받았던 그 집 있잖아요. 딴 교육생 선생님 동갑이었나? 저보다 뭐 한 살 어리신 분. 그분 얼마에 나갔냐면 이게 100.
맞아요. 그분을 만났어요 한번 밥 먹자고 하셔갖고 그랬어? 네, 인천 사시더라고요. 맞아. 그 친구 참 괜찮은 친구요. 네, 그때 옥상 방수 때문에 아, 비 많이 올 때 그랬구나. 물 새갖고 그것도 맞아 잘 됐어요. 최소 한 5만 원, 10만 원 더 올랐어요. 그러면 금리 오른 거에 비해서는 사실 영향을 좀 덜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자를 빼면 거치 기간이었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 160, 70 정도 남는 것 같아요. 100만 원 돈 이자로 빠지고 1년 정도의 성과로 훌륭하다고 생각도 되게 드네요. 그리고 이제 이 또- 집도 월세가 나을 거니까 거의 한 200만 원은 충분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도 드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도 편의점 알바만큼은 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또 선생님이 꾸준히 지금까지도 입찰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도 되게 들고, 이거 대출 받을 때 기존 부채가 꽤 많잖아요. 네, 그렇죠. 4개였으니까. 4개니까 그래도 한 3억은 될 거 아니야. 네. 근데도 대출 잘 나온 거지. 조건은 좀 안 좋긴 했지. 네, 조건이 아름답지만은 않은데 그쵸. 2000 거에 비해서 된 게 어쨌든 어딘가. 나왔냐 안 나왔냐 나왔잖아.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 물건부터 고민스럽긴 한데, 그거는 요거 나오고 나서 또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때 규제가 또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니까 그때에 맞춰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물건 위주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근데 확실히 좀 폭이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해요. 부채가 늘어나고 집 채수가 늘어나면 취득세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출 관점에서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있는 물건은 점점 줄어들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최근에 한 물건들도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별로 없어요. 늘려나갈 때 부인이나 아니면 부모님 명의로 진행하는 거 아니면 내 명의로 할 때는 제약이 분명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요. 순수입이 한 200만 원 가까이. 그거를 듣고 나니까 30대 이제 갓 들어섰는데 강아지 산책시키고 배드민턴만 치고 있는지가 설명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볼 땐 젊은 나이에 인생을 좀 한량처럼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었고, 선생님이 20대 후반에 과일 사업을 하시면서 그만큼 누구보다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봤잖아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있는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 삶과 지금의 삶, 어떻게 보면 힘을 그렇게 줬을 때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 놓치고 잃는 부분도 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두 개, 열심히 잠시간 줄이면서 돈을 벌었을 때, 과일 사업을 했을 때랑 지금 여유 있게 살아갈 때 거의 하루의 절반은 누워있는 삶을 근데 사실이랑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만 있어서. 하는 삶을 살 때 대비가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렇죠. 극과 네. 극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게으르게 사는 거잖아요. 저 게을러요, 되게. 나도 되게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게으른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게으르다는 걸 알더라고. 그래서 그걸 되게 무서워해요. 한 번 쉬면은 끝없이 쉰다는 걸 알거든요. 맞아요. 나는 그걸 되게 경계하는 것 같아요. 경계 안 하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으세요? 무섭지 않아요? 나는 그것도 좀 근데 궁금한 선생님 또 면도 있어요. 가장이시니까. 그런 면도 있을 수도 있죠. 만약에 내가 선생님처럼 아직 가정이 없다, 혼자만 책임지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또 저는 엄마네 집에서 기생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잠깐 있습니다. 그거는 뭐 선생님 나이 때, 선생님 시기에 어쩌면 축복받은 부분이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도 있죠. 굳이 일부러 월세 내면서 이자 내면서 내가 이 집에 살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위치만 가까우면 진짜 사는 것도 괜찮은 집인 것 같습니다. 결혼할 요건은 다 갖추고 있는데 여자가 없다. 그게 좀 마음이 내려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이제 선생님 세대랑 제 세대랑 좀 다르니까. 난 자꾸 친구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거든요. 제 액면가가. 아니, 마음적으로. 그렇죠. 근데 어떤 부분이 좀 다른 거예요? 나도 좀 이런 건 배워야 되니까. 그게 노력?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은 나는 하지 않는 편이긴 그렇죠. 하니까. 결혼을 안 하겠다는 아닌데. 못하는 건 아니잖아. 못하는 걸 수는. 그렇게 큰 관심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혼자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사업하고 이럴 때도 네. 혼자 지냈다 그랬잖아요. 거의 20살 되고 군대 포함하면은 혼자 사는 게 한 7, 8년 정도?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이 자유로움. 자유를 느낄 때는 제대로 느껴보는 것도 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언맨처럼 사는 게 제 꿈입니다. 또 아이언맨처럼 사는 건 뭐야? 호화로운 대저택에 딱 한강뷰 집에서 어. 시계는 없지만 딱 열면 시계 착착착착 차키 한 4-5개 있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상향인 거예요? 모든 남자들이 꿈꾸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네. 있죠. 준다면은 거절은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현실은 중고 소나타 타지만 아니, 중고 소나타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뭐. 중고 BMW 많이 보긴 했는데 집을 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불편한 게 또 생기잖아요. 비용적으로 네. 그 욕구를 누르고 요 집을 산 거라고 생각도 되네요. 이거 세입자 보증금 받고 회수하면은 차를 바로 바꿀 생각이 있긴 있었는데 최근 들어 좀 바뀌었습니다. 집으로 가야죠. 남자들한테 차는 약간 역사적으로 봐도 관우의 적토마, 나폴레옹의 백마 특별한 사람들은 좀 특별한 말을 탔잖아요. 그런 DNA가 좀 진화론을 좀 믿거든요. 저 진화 심리학? 그런 의미에서 저도 파란색 BMW를 꿈꿨는데 근데 제가 포르쉐를 사려고 했던 게 선생님의 반지상이란 말이 선생님 투자의 대명사 같은 거잖아요. 실제 반지하도 포함되지만 그렇죠. 투자 가치관을 포함하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제 핵심을 잘 이해를 해주셨네요. 다행이네요. 또 출제자의 의도를 또. 그럼요. 반지하를 반지하로만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쩌면 정상이라고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 항상 단어의 깊은 뜻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속뜻을 보고 거기에 담겨있는 다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개성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독특한 관점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결국에 당신의 반지하에 올릴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건 반지하 아닌데 뭐 반지하야? 근데 그건 너무 독창성 없는 느낌도 저는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반지하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여기는 되게 외진 곳에 지상층 빌라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선호하는 지역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선생님이 나만의 장점을 찾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집을 이 비싼 가격에 비싼 가격이 맞지? 1억이 넘잖아. 1억이 넘는 가격을 주고 가치를 알아보고 결정하신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결국에 나만의 반지하가 아닐까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반지상이 그런 중의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저한테 포르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포르쉐의 그 차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데 차는 포르쉐인데 24시간 중에 20시간 일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차 기름값 아까워갖고 그런 게 아니라 포르쉐의 다른 의미는 진짜 편하고 하고 싶은 거 하는 삶도 있지 않나 그런 의미를 찾은 것 같아요. 포르쉐 같은 삶이네. 차에서 나름 명품인 거잖아요, 포르쉐가. 그러면 명품의 삶을 산다면 내가 포르쉐가 아닌가 라는 의미로 나는 지금 꿈보다 해몽이 좋다. 포르쉐를 끄는 사람보다 좀 더 삶의 질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제 선입관일 수도 있는데 할부로 산 사람들 많을 거야. 숨만 쉬어도 200~300만 원 이자가 나갈 건데 그러면 누워있을 수가 없지. 근데 선생님은 숨만 쉬고 있어도 200만 원이 들어오는 삶이야. 그러면 누워있어도 되지 않을까. 허리도 안 좋은데. 굳이 포르쉐를 꼭 타야 하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나는 삶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고민을 저도 되게 많이 했어요. 뭐냐면 우리는 또 이게 기준이 명확해진 사람들이고 선생님도 월세 맛을 봤기 때문에 돈이 이만큼 생기면 습관적으로 입찰을 하게 돼요. 맞아요.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거와 차를 사는 거, 차도 대출 받아서 살 수 있으니까 그거를 두 개를 생각하면 월세 좀 모아놓는 게 더 삶의 방향성에서는 더 낫거든. 그리고 더 나아지는 방향이 분명하고 마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방향이 맞거든요. 근데 내가 10채, 20채, 30채, 뭐 100채가 혹시 된다 까지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거든요. 약간 먹먹해지는 게 있어요. 그럼 나는 계속 LF인가? LF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난 소나타인가? 삶이 또 나아지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어느 순간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차를 바꾸게 된 건데 그게 고민스럽잖아요. 그럴 때 좋은 방법이 있어요. 고민되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집을 낙찰을 받지 않고 차를 샀어. 그럼 나는 약간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저거는 한 50만 원 들어올 건데 얘는 50만 원이 나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멋있는 차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이 용납하지 않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 같이 자산을 구매해야 되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잖아. 그래서 그 결정권을 나한테 주지 말아요. 하늘에다 맡기면 돼. 최근에 낙찰받은 차 같은 경우도 꽤 오래전부터 입찰을 했던 거예요. 최저가로. 작년부터 계속 하신 거예요? 그렇죠. 작년 한 봄 때부터 했어요. 계속 했어요. 근데 나는 위안을 하는 거지. 어차피 안 되거든. 그 최저가를 쓰면. 그리고 나름 인기가 있는 차기 때문에 좀 수요가 있는 거여서 그 가격이 안 돼. 근데 나는 행동은 했기 때문에 마음적으로는 좀 편한 게 있어요. 이제 집 잔금 치러야 되기 때문에 잔금에 있어서 돈이 이미 많이 나가는데 그거는 바보 같은 행동이야. 차를 산다? 부채를 산다? 우리는 용납을 못 하잖아요. 자산을 사야 되는데. 근데 삶의 질에 나가고 싶은 욕구도 있잖아. 아까 서랍 열었을 때 시계 그런 사람 다 꿈꾸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한강 내려다보이는 집에서 항상 논밭 뷰만 할 수가 없잖아.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닌데 좀 나아지는 면이 탐이 나거든. 그래서 그거를 내가 결정하지 말고 나는 용기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자신이 없어.
그래서 최저가를 놓다 보면 그런 거에서는 내가 마음의 위안을 가질 수 있는 것 같고 하다가 안 될 가격인데 이번에 된 거예요. 안 되셨으면 안 바꾸셨겠네요. 당연하죠. 나는 하려고 노력은 했으니까. 근데 내가 때가 아닌가 보다. 그거는 내가 결정하지 말고 하늘한테 위임을 하자. 역할을 좀 주자라고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낙찰이 됐잖아. 큰 돈이 나가잖아요. 부채를 뭐 요집 가격 정도는 안 되지만 이건 이자만 나가는데 이거는 하늘이 나한테 내려준 차야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맞네요. 내가 맨날 싼 가격에만 입찰했으니까 나름 시장가보단 싸게 샀어. 진짜 힘들어졌어 얘 때문에. 팔지 뭐. 손해는 안 날 가격이거든요. 저 그 가격에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으로. 출구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각한 거랑 실제로 해봤을 때 다른 게 분명히 있잖아요. 선생님도 지금 부채가 쌓여서 3억, 이제 이것까지 하면 3억이 4억 넘나? 조금 안 4억, 어휴. 처음에 선생님이 시작할 때 4억은 너무 큰 부채가 아닌가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한꺼번에 4억이 또 아니었고 8천씩 늘어서 4억이 된 거잖아. 네. 그러면 약간 무뎌져요, 빚에 대해서. 근데 4억을 이제 내고 있는 사람이 됐잖아. 이게 실제로 막상 해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다 이런 거는 좀 알겠지만 해보니까 할만하네 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생각엔 선생님이 그릇이 커진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진짜예요. 맞아요. 처음부터 4억은 쉽지 않아요. 사업이나 아니면 근로소득이 들어오는 사람한테 4억 이자랑은 선생님 사실 그 근로소득은 없잖아요. 네. 지금은. 그런 사람이 그냥 한꺼번에 이건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어느 선에 이제 성장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경험을 한 거야. 배운 거지. 그렇잖아요. 차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고 나도 이게 좀 무리하는 차인가 생각도 했는데 2달 정도 됐는데 해보니까 할만한 거야. 기존 차도 판 게 아니고 아버지를 드렸어요. 2대를 내가 쓰는 건 아니지만 내 명의로 2대가 됐잖아요. 근데 할만한 거야. 자랑처럼 혹시 들릴지 모르겠는데 전하고 나를 비교해 봤을 때 조금씩 고정비가 늘어난 거를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가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왜냐면 난 처자식도 있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거를 내가 팍 늘린 게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삶의 질을 늘리려고 어쩌면 차나 아니면 집이 조금씩 부채가 늘어난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걸 해보니까 할만하더라고. 선생님도 나는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행동을 하면서 최악은 항상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차에 대한 최악은 뭐야? 팔면 되잖아. 상가격보다는 비슷하게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안 돼. 1,000만 원 손해보고 팔면 되지 뭐. 큰 돈이긴 한데 인생이 흔들릴 만한 그런 거랑은 좀 멀 것 같고, 나 이번에 이사 가는 집도 빚이 맞거든요. 안 돼. 월세 주고 나 반지하 가지 뭐. 그거 말 비워드려요? 여기 너무 비싸 월세. 퇴로는 있어야지. 어떻게 벼랑 끝에 서서 한 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선생님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어요. 저도 그래서 차는 다음에 김유신인가? 말에 목을 베잖아요. 그 심정으로 포르쉐의 목을 파는 느낌으로 포기했습니다.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역사에서 배워야죠. 목을 잘라버리는 거지. 네. 오지도 말게, 보지도 않게. 그렇게 따지면 있는 소나타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기름값밖에 안 나가니까. 그거는 유지 비용에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건 아니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소비가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누워만 있는데 뭐 지금. 이 배드민턴이 남자의 모든 취미는 그렇겠지만 돈이 좀 들어? 그거 채도 비싸? 이게 줄이 잘 끊어져요. 특히 겨울 되니까. 그리고 셔틀콕도 좀 좋은 거 써야 되나? 셔틀콕이 소모품이라서. 선생님 삶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즐거움, 재미라는 생각도 되게 드네요. 쾌락주의자. 그건 난 되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그 즐거움을 찾는 부분이 도박과 마약에서 찾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거에 비하면 뭐. 그럼 감사한 취미라고 나도 생각이 들고 감사한 소비라고 생각도 들어요. 집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나서 선생님 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월세는 270을 받고 있는데 또 이 집을 낙찰 받았어. 그래서 경기도 김포 통진읍 방 3개, 화장실이 무려 2개나 있네. 이 조명부터 이렇게 화려한 게 선생님 오늘 의상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은 되게 들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있고. 17년식 빌라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1억 1,700입니다. 1억 1,700. 네. 공시가격보다 싸게 받았다. 네. 공시가격은 얼마인데? 공시가격 1억 2천 얼마였어? 훌륭하게 받았네. 빌라 시세가 좀 명확치 않잖아요. 그렇죠. 공시가격보다 싸게 받으면 다 싸게 받는 것. 보통 빌라는 공시가격이 많이 낮은 편인데 그거보다 싸게 받았으면 훌륭하게 잘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여기 일반 매매 시세는 좀 덜하겠지만 뭐 전세가만 해도 2억은 충분히
옆 동네에 경매에 나오는 게 또 있거든요. 거기 세입자가 전세 1억 9천에 있는 물건이 경매에 나왔어요. 지금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서도 그거보다 훨씬 저렴하게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지금 현재 이 집의 대출을 받을 때 기대출이 3억이 넘었던 거 아니야? 3억 조금 안 됐고요. 3억 정도 됐는데 네. 대출이 잘 나온 거죠? 네, 잘 나왔습니다. 대출 얼마 받았어요? 9,200. 9,200. 대출도 낙찰가 대비 80%로 받은 거고 조건이 안 좋은 게 원금 균등밖에 안 됐던 거고 분할 기간도 30년에 금리는 한 얼마 돼요? 4.8. 4.8? 그게 또 옛날에 받아가지고 금리 잘 받았네. 변동금리라서 이거 또 오를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내년 되면 또 몰라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건 또 아니니까. 근데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감당이 되잖아. 네. 원금 변동도 나쁘지만은 않다고 자기 위안을 하는 게 당연하죠. 점점 내는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럼요. 15년 이후에는 훨씬 유리해요. 네. 15년 버티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거지. 장기적으로 이 집의 월세가 하락하는 것도 대비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안정적이어 되는 거죠. 차라리 젊을 때 조금 더 내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고. 의도한 건 아니지만 잘 선택하신 거라고. 근데 낙찰받고 명도된 게 한 3개월 정도 후에 명도를 했는데 낙찰받고 3개월이면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아, 취득세 얘기해도 돼요. 취득세가 조금 많이 냈다. 그건 어떤 얘기예요? 공시가가 1억이 넘잖아요. 제가 5월 달에 경기도 이천에 받은 것도 공시가 1억 넘는 거였거든요. 근데 비규제 두 번째 주택까지는 1%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집들 취득세가 1%라고 계산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 구분을 잘 해야 되거든요. 네. 취득세 관점에서 주택수로 보는 거는 공시가격 1억 초과에 대해서만 주택수로 보는 건데 선생님은 기존에 있었던 게 주택은 5채인데 공시가격이 1억이 초과되는 게 하나밖에 없었다. 네, 경기도 그래서 이천. 두 번째 물건 1억 초과를 받을 때는 1%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네. 네네. 근데 취득세를 생각보다 더 냈어요. 그거는 이유가 뭐예요? 장금날 법무사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자고 있었거든요. 배드민턴, 강아지 산책 이외에는 잠을 자고 있으니까. 아, 요가도 합니다. 그래서 1%라고 생각을 했는데 잔금날 법무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취득세 8%라고. 왜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117만 원을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98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뭔 소린가 했는데 맨 처음 제 명의로 돼 있던 집이 인천의 재개발 지역인데 17년도인가 18년도에 개발 예정지 같은 경우는 취득세 중과 배제 사유가 아니거든요. 그 집 자체 공시가격은 1억이 안 되는 그것도 1%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걔는 보니까 주택수로 포함이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막 다른 법무사한테 전화해보고 조합에도 전화해보고 하니까 관리처분인가가 끝난 건 주택수에 무조건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시가격이랑 상관없어요. 네. 취득세 관점에서는 2주택자여서 3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거였네. 이게 두 번째인 줄 알았는데 경기도 이천께 두 번째였던 예기치 않게 거의 한 800만 원 정도를 네. 더 낸 거네. 그래서 급하게 카드 할부로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그게 뭐야? 아, 취득세 내는 거 네. 맞아요. 할부가. 법무사에서. 카드 할부로 냈구나. 법무사가 보내주고 법무사한테 줘야 되는데 카드 할부는 어떻게 낼 수 있는 거예요? 카드를 줘요? 예상한 돈을 있는데 통장에 돈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약간 초조했겠다. 아 그래서 막 찾다가 김포시청하고 통화하고 법무사랑 통화하고 조합 사무실하고 통화했는데 다 주택수라 그래서 돈 없다 법무사한테. 진상 손님이었네. 네. 법무사가 명세서를 보내줄 테니까 카드로 결제를 해라. 그래서 와서 컴퓨터로 막 하니까 인터넷 쇼핑하듯이 그게 되더라고요. 취득세만 내가 따로 위택세에서 내면 되나 봐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내고 법무사한테 줬던 취득세는 다시 받았죠. 취득세 할부로 내셨구나. 예상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었죠. 800만 원 돈이 그래서 더 나갔으니까. 수강생분들이 많이 보실 테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그런 바라겠습니다.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 취득세 많이 냈지만 그거 이상 갖고 올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명도도 채무자의 전 남편이 거주를 하고 계셨고요. 잔금 낼 때랑 막 연락을 드렸는데 이사 나가겠다라는 말은 하는데 뭐 돈이 없다 항상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좀 적극적이지는 않았나 보네. 네, 잔금 내고 문자 보내고 했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 뭐 와서 한 2시간 기다리기도 했고 차에서 잠복 수사까지 하셨구나. 8시쯤 와서 한 10시까지 기다렸는데도 불이 안 켜져서 다시 돌아가긴 했는데 아, 한번 이게 노력을 많이 했네. 아 그쵸. 저 놀지만은 않는데 안 해서 연락이 왔는데 뭐 이사 나가겠다 하는데 뭐 자기가 취득세를 냈는데 자기 소유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사기를 좀 당했다 뭐 이런 네. 식이었나 봐요. 연락도 안 되고 실제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압류 딱지가 붙은 물건도 있었고 아, 맞아, 집 맞아, 안에. 맞아. 자기가 이건 처리를 해도 되는 부분이냐 그런 식으로 나와서 법원 가서 사건 열람도 해보고 다행히 그건 문제가 안 됐고 그 압류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었던 거였죠? 네, 뭐 그때? 개인 회생 중이셔갖고 정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유체동산 압류, TV, 뭐 냉장고 막 쫙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분하는 거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없었던 거죠. 네. 압류 딱지가 있었지만. 한 달 반 정도 시간을 드리고 이사비 150만 원 드리겠다고 문자를 통보를 했죠. 근데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 배드민턴 치면서 기다렸죠. 근데도 연락이 없어서 이게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경우에는 강제 집행은 개고를 하면 연락이 올 거다라고 하셔서 인도명령 되고 나서 바로 법원 가서 강제 집행 신청하고 뭐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어요. 그냥 법원에서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돈만 내면 되지 뭐. 그 절차는 가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 뭐 그쪽에서는 제가 선생님보다 많이 알겠네요. 그렇죠. 나는 거기까지 안 가봤어요. 이사비 150 얘기했는데도 뭐 연락이 없으니까 뭐 강제 집행해서 개고까지 했죠. 개고하는 날도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개고하고 나서 2주 시간을 주더라고요. 네네네. 그 개고장에 법원에서 같이 나오신 분하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 전화가 왔어요. 자기 이사 나가겠다고. 계속 뱉자라. 그 말도 없었어요. 그냥 네, 전화도 안 받고 내용 증명 스님한테 양식을 받아서 보냈는데 그것도 안 받고 그냥 가만히 있었죠. 개고장 붙이고 나서도 연락이 없다가 일주일 있다가 배드민턴 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나간다고. 네, 뭐 나갈 테니까 이사비 얼마 주실 수 있냐. 근데 그때는 선생님도 절차를 다 진행해냈고 바로 이제 집행도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이사비 좀 달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는 얼마로 얘기하던가요? 먼저 얘기는 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말했죠. 30만 원 드리겠다. 이자도 많이 나갔고 그렇죠. 법원에 강제 집행할 때 19만 원 냈거든요. 한 100만 원 냈다 그랬지. 이거 몰라요. 그리고 법원마다 좀 달라요. 그때 집행비용 다 내는 데도 있어요. 신청할 때. 신청할 때부터. 네. 그래서 30만 원밖에 못 드린다. 나 취득세를 지금 할부로 냈다. 그거 아시지 않냐? 금리 올랐다. 이자 벌써 2번 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그럼 자기도 못 나간다. 30만 원 갖고 어떻게 나가냐. 그럼 강제 집행하겠습니다 하니까 알겠다고 자기 몸만 나가겠다 그러고 끊었어요. 그리고 한 1시간인가 2시간 있다 전화가 다시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았죠. 밀당을 좀 한 거네. 제가 갑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전화 왔다는 거죠. 네. 그렇죠.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항상 거의 주는 사람이 갑일 경우가 많잖아요. 급한 사람이 연락 오는 거니까. 집행 단계 밟아놓기 전에는 어쩌면 선생님이 급했으니까 연락을 했던 거고 네. 강제 집행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제 급한 사람은 그 사람이어서 그 채무자여서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지만 바로 받지 않았네. 네.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선생님이 밀당에서는 내공이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연애 경험은 별로 없는데 밀당을 잘하시거든요. 연애에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한테 전화 드리니까 선생님이 좀 더 주는 것도 괜찮지 않냐고 하셔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다 이사갈 집도 정해놓고 그랬겠지. 전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나갔으니까. 그래서 얼마에 협상을 하신 건가요? 그쪽에서 이번에 먼저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하고 통하고 나서 하니까 네. 20만 원만 더 달라. 저 안 된다. 오버에 돈 많이 냈다. 아시지 않냐. 보통 거기면 기분 좋을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사실 나쁘진 않았어요. 네. 근데 거기서 또 이렇게 말하기가 쉽진 않아. 장사할 때도 손님이 깎아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너무 쉽게 깎아주면 사는 입장에서는 더 부를 걸 그랬나? 맞아요. 그랬죠. 이럴 수 있거든요. 맞아. 너무 쉽게 콜을 해보면은 100만 원 부르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안 된다. 그렇게 끝까지 버텼구나. 네.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조금 주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또 다 비용인데. 그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협조적이었고 네. 배려를 많이 해줬다 하면은 주지 않을 돈을 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맞아요. 건데 이분은 연락도 안 되고 나갈 생각도 없고. 근데 약간 얄밉거든요. 그럼 네. 뭐 사정이야 있겠지만 그렇죠. 그럼 그런 사정이라도 얘기를 했다면 반영을 해줬을 건데 계속 연락 안 받다가 네, 처음에 이사비 150 준다고 했을 때도 그렇죠. 뭐더 달라 이런 말도 없었고 기간을 더 달라 이런 말도 없고 그냥 연락이 없었거든요. 버티다가 그러면 그냥 드리겠다. 대신에 좀 빨리 나가셔라.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주에 바로 나가시더라고요. 다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사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생각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50만 원에 네. 그러면 이자 낸 거 치면은 선생님 원래 150만 원 생각했었으니까 그거 생각하면 이자 냈어도 비슷하거나 덜하지 않나 네, 맞아요. 생각도 들어요. 거치 기간이라서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래도 현명하게 잘 처리가 된 것 같고 협상도 현명하게 잘 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내공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5번째 명도한 거니까. 사실 2개는 다 재계약해갖고 그것도 명도야 어떻게 보면. 아무튼 그래서 50만 원에 협상했습니다. 명도비. 그 정도면 사실 거저한 거라고 생각해요. 채무자라고 보면 되니까 50만 원이면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50만 원의 명도도 잘 마무리한 거고,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전에 만났을 때는 삶에 대한 생각이 시간을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1년 정도 만에 만났는데 좀 생각이 달라진 부분이 있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한 게 있어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왜냐면 나는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나이라는 생각도 좀 그쵸. 들었어요. 계속 이러고 살 건 아니라고 생각도 들었어요. 아 근데 이러고 사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러고 살면 안 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그것도 맞아요. 너무 나태해져서 그런지. 아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되게 게을러요 진짜. 과외 사업을 하실 때는 되게 부지런하게 살았잖아요. 네. 이제 와서는 어떻게 장사했나 싶기도 해요. 그게 나도 조금 공감이 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삶에서 늦잠을 자진 않거든요. 근데 늦잠을 자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늦게 자지 않아서 그래요. 잠시간은 사실 훨씬 많아요 예전보다. 일찍 자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게 되는 거지. 잠시간을 줄여서 내가 한 새벽에 일어나야지 이러지는 않거든요. 자연스럽게 눈을 뜨면 새벽에, 아니면 이른 아침에 눈을 뜨게 되는 것 같아요. 가끔 회사 다녔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회사를 다녔지라는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요? 그 생활이 되게 끔찍하다라는 생각도 조금 있어요. 저도 약간 그렇습니다. 하면 하겠지만 괴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 굳이 할 이유가 없다라는 느낌? 그러면 이렇게 계속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것도 맞아요. 과거에는 성실이 미덕이고 아침형 인간이 성공하고 약간 이런 고정관념이 박혀 있잖아요. 근데 많은 게 바뀌는 시기잖아요. 성실하기만 한다고 맞아요. 잘 사는 세상은 끝났잖아요 사실. 저는 뭐 차곡차곡해서 집 사고 이런 시기가 아니니까, 시대가 그렇죠. 아니니까. 굳이 전역형 인간으로 산다고 안 될 건 뭔가.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 부분이 24시간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을 많이 했다고 많이 버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저도 분명히 갖고 있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노동시간은 반의 반도 그 이상으로 줄었죠. 근데 수입에 있어서는 전보다 더 나아졌거든요. 그러면 그 선생님 얘기가 정확히 맞아요. 나는 그래서 공감이 돼요. 그리고 나는 노력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처럼 살려고 노력을 더 많이 해요. 더 게으르려고, 더 혼자 있는 시간도 많이 갖고, 사람들이 봤을 때 생산적이지 않는 부분을 힘을 쓰려고 더 노력해요. 어쩌면 선생님으로 비유를 하면 강아지 산책과 요가와 배드민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거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선생님 요가 하시잖아요. 요가를 열심히 하고 있죠. 내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삶에서. 선생님이 딱 오늘 저 보시자마자 차에서 내리셔서 얼굴 좋아졌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얼굴에 광이 나요. 진짜로. 약간 뺀질이 같아. 난 요가 내 나름대로 잘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근데 그건 있어요. 갈 때마다 가기 싫어요. 근데 하고 나서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육체 활동을 하는 거 아니야. 혈액순환이나 자세도 좋은 편은 아니어서 뼈나 근육도 늘려주는 것들을 하잖아요. 네. 순환이 잘 된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럼 결국에 얼굴에 비슷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한 지 한 5개월 정도 됐어요. 왜 만족스럽냐면, 전에는 살을 빼기 위한 노력도 좀 했어요. 먹는 것도 줄여보고 운동도 하고, 그 노력하는 스트레스가 되게 있었는데 요새 같아서는 그렇게 운동도 많이 하지 않거든요. 어쩌면 게으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살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하루에 한 0.1kg씩 계속 빠지고 지금 거의 한 8kg가 빠졌어요. 그래서 몸이 전보다 좀 가벼워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안 했는데 성과가 제일 좋은 게 지금인 것 같아요. 또 요가에서 많이 배운 게 뭐냐면, 그 요가를 선생님도 하셨어요. 뭐 내가 이거 설명할 정도는 아니긴 한데 저도 초보자여서, 결국에 나는 양과 음의 합이라고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이건 삶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노력하는 부분이에요. 전에는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힘을 많이 썼어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과일 정리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늦게 퇴근해서, 그런 거는 굉장히 양적인 행동이야. 근데 쉬는 거는 음적인 행동. 근데 사람들은 초점을 맞추는 게 보통 양적인 행동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거나 근면함으로 높게 가치를 평가하는 것 같아. 근데 돈도 사업도 양적인 것만 너무 지나치면은 선생님 허리가 사실 안 좋아졌잖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도 전 좀 있거든요. 그거를 균형을 자꾸 맞춰줘야 되는 게 휴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운동 같은 경우도 보통은 양적인 운동을 되게 많이 해요. 근력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런닝, 다 양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움직임이 큰 거잖아. 근데 거기에서 균형을 맞추려면 인요가도 좀 해봤나요? 인요가가 뭐예요? 음에 해당하는 게 요가에서는 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정적인 것들 있잖아요. 깊은 자세에서 오래 머문다.
그건 사실 살을 빼는 부분하고는 연관성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걸 해주면 내가 일반적인 생활 안에서는 양적인 행동을 되게 많이 하잖아. 어쩌면 말을 하는 거나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통 양적인 건데, 그게 음과 만나면서 인과 만나면서 효율이 극대화된다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맞아요. 이거를 삶에서도 돈 버는데도 적용해 볼 게 뭐냐면,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계속 달리기만 하면 사실 그게 더 멀어진다는 생각도 저는 또 있거든요. 쉬는 거를 또 가져야 돼요. 자기가 균형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하는 것도 너무 치우치면 안 되고 쉬는 것도 너무 치우치는 건 안 좋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균형을 결국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건 뭐 나만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마 선생님을 바라보는 부모님도 이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것 같고, 주변 사람 아니면 뭐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 혹시라도 쉬는 건 나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 노력도 되게 많이 하는데, 지금의 선생님 삶의 균형에서는 혹시라도 쉼 쪽에 너무 치우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 있어요. 그렇게 맞아요. 사는 게 잘못되고 안 좋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밸런스가 좀 그럼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런 시너지를 요새 되게 많이 느껴서 그래요. 몸에 대해서. 그렇게 살 빼는 노력을 안 했는데 한 5개월 동안 한 8kg가 빠진 게 스트레스가 없고 아예 없다기보다 좀 덜해진 거는 분명히 있어. 그럼 내가 느끼잖아. 다리가 쭉쭉 아, 균형이 맞아가는구나. 그러면 이 균형이라는 거는, 난 요가 선생님 보면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요가 선생님은 신체 활동 능력이 되게 좋잖아요. 우리가 팔 이런 것도 안 되는데 그분들 잘 되잖아. 네. 아마 그분들도 그 동작을 계속 유지하려면 계속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어느 선에 도달을 했다고, 아, 나는 요 경지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하면 이 신체 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분들은 아마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더 향상되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유지하는 게 생길 건데, 그러면 이게 똑같은 거야. 아, 이게 뭐든지 유지하려면 계속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저도 영상 어쩌면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영상을 왜 계속 하냐,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게 딱 봤을 때 효과가 별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도, 이거 올렸다고 구독자가 늘어나는 게 요새는 오히려 줄고 있어.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요 영상에다가 어쩌면 시간을 들이나, 나는 유지하는 거 또 생각하는 거죠. 그 유지하다가 언젠가는 사실 뭐 그게 오지 않아도 별로 상관은 없는데, 점프하는 날도 있을 수도 있죠. 아까 뭐 실버 버튼 뽑을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다가 따라오는 부산물 같은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내가 샀던 집들이 개발되는 것들도 비슷한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난 그걸 원하지는 않았어요. 되면 좋은 것 뿐인 거지. 근데 그거를 만약에 주 목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왔다 그러면 오히려 가는데 불편함이 더 생길 것 같아서, 하는 거 자체, 영상을 찍는 거 하나 만든다는 목적성도 분명히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선생님하고 이렇게 명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 명분을 삼아서 또 얘기를 나눌 수 있다면, 이 시간이 어쩌면 그냥 소비하는 시간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는 영상을 하나 만들 수 있는 시간으로도 한다면, 나는 그게 인과 양의 조합이 저는 잘 맞아간다고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밸런스. 요새 그 균형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 배드민턴 치니까 요가를 배드민턴 하기 때문에 보조 운동 같은 개념으로 시작한 거예요. 배드민턴이 되게 한쪽에 치우친 운동이라서 그러네. 밸런스가 되게 쉽게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편으로도 선생님 말씀대로 마냥 놀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장사를 해와서 그만큼의 성과가 났기 때문에 저도 약간의 그런 부담감? 그 이상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좀 시간이 아깝다라는 두려움? 그런 것도 있죠. 조금 있는 것 같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선생님 지금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도 되게 들어요. 저도 항상 노력하는 게, 나도 욕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는 욕심이 사람이라면 당연히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벌면서 노동시간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통 생각을 되게 많이 할 건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뭘 해야 될지, 그런 걸 하는 거가 내가 욕심인가 무리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또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기존에 하던 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씩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거나 어쩔 수 없이 뭔가 더 해야 되는 상황들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임무를 하나씩 주더라고. 저 그때 아는 분 여쭤봤잖아요. 경매.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수업 시간에 경매 물건 나와서 갔었는데, 선생님 건너 지인. 아버지 같이 사업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아버지가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집에서 아버지랑 말도 잘 안 하는데 되게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셨나 봐요. 작은 아들은 뭐 집이 5개인지 6개인지 나도 모르겠다고.
갑자기 그거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시는 분이 경매 집이 넘어가게 생겼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봤잖아요. 또 건너 경매로 집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밥도 한 두세 번 얻어먹고 좀 알려드린 적도 있어요. 맞아, 선생님은 베테랑이 된 거예요. 왜냐면 경매, 이건 진짜예요. 선생님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왜냐면 경매 공부해가지고 5채 낙찰받은 사람 흔치 않아요. 건물 덩치를 떠나서 5채 받은 사람은 흔치 않지. 대한민국에서 손을 꼽을 거야. 30채 받으신 분은 더 흔치 않죠. 내 자랑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꾸준히 지금도 그저께도 폐차를 하고 왔잖아. 네. 그렇게 꾸준히 하는 사람은 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그만한 자격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굳이 그거를 억지로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찾을 마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부천지 그러면 실제로 가서 수업 때 보고 오셨던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좋은 집이다 라고 했었어요. 거기 바로 건너 106동이 내 집이야. 맞아요. 봤어요. 네. 개발 예정도 또 돼 있단 말이야. 공공재개발. 나와 같이 편승하자 이러면서 제가 권장을 했던 집이에요. 근데 그래도 선생님이 너무 잘하셔갖고 깜짝 놀랐어요. 이 집도 되게 잘하셨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앞으로 계획은 뚜렷이 없고 사실. 뭐가 있어요? 제가 사실 알바를 하긴 좀 그렇더라고요. 법원도 가야 되고 월급 주고 알바비 주고 사람 써본 입장에서 고용주 입장에서 피고용인이 중간에 자리 비우고 이러면 되게 짜증난단 말이에요. 법원도 가야 직원이? 되고 물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직원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약간 얄미울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이 보내주는 상황도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뭐 법원 입찰하러 가야 된다, 누군가 계약하러 가야 된다, 촬영하러 가야 된다 이러면은 솔직히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 예의도 아니고 저가 해본 입장에서 그래서 알바를 하자니 좀 그렇더라고요. 구체화한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중국차 수출 그거 사실 지원했어요. 근데 일을 좀 배워보려고. 네,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뭐 할부 끝나면 차 바꾸는 나라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 나라에 또 우리나라 차가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비싸기도 하고. 거기서 약간 돈 냄새를 맡은 거네. 네, 그리고 또 과일 파는 것보다 일단 단위가 크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또 일하는 느낌도 들고 사업하는 느낌도 들고 하니까 해봤는데 안 뽑아주더라고요.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뽑아줘도 갈까 말까 고민했을 건데. 네, 당장 돈이 급한 건 아니니까 100만 원만 받아도 배워볼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약간 자존심 상한다는 생각도 들 수도 있겠네. 그냥 경매에 집중을 그래요. 24시간 시간을 쓰는 건 아니니까 하면서 주변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또 시도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지금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도 들어요. 네. 쿠팡이 미국의 아마존 시스템을 우리나라식으로 변형시킨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걸 개발도상국으로 가져가다니 뭐 그런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긴 합니다. 생각만 합니다. 그 시간이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삶에서. 지금 시기엔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는 선생님도 이제 30이 됐으니까 난 늦은 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제하는 거는 오래 뛰는 거를 생각하고 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방향만 정하기만 하면 달려가는 건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그 방향을 뭘로 할 것인지는 신중히 해보는 것도 좋죠. 근데 제가 조금 팁을 드린다면 그 방향 정하는 것도 저절로 잡힐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신 분들을 보니까 공통점을 하나 생각한 게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를 저는 항상 찾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일반 사람들한테 찾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찾는 게 아니고 나보다 수입이 많다거나 재산이 많다거나 뭐 이런 분들하고 만약에 내가 공통점이 좀 있다면 나도 그쪽으로 더 가고 싶은 게 분명히 욕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 얘기가 더 가까울 수 있구나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본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신 분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그분들은 이걸 해야지 해서 의도해서 온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저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눈앞에 거를 하나씩 하다 보니까 요만큼 왔구나라고 얘기하신 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저도 그렇고요. 흘러가는 대로 어떻게 보면 눈앞에 닥친 것만 무슨 해결하는 얘기냐면 선생님하고 내가 10살 차이가 나잖아요. 10년 생각을 항상 많이 해요. 내가 10년 후에 내가 어떤 일을 할까, 뭐를 하고 있을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선생님 나이 때 지금을 상상조차 했을까? 상상도 못했어요. 난 그때 회사 막 월급 안 나와서 빌빌대고 있었을 텐데 그때 10개 밑으로 아마 집이 있었을 거고 그때 아마 회사를 그만둔다는 꿈도 못 꿨어요. 그리고 이거를 업으로 삼아서 이렇게 수업을 한다? 책을 썼다?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선생님 지금처럼 나는 생각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굳이 힘을 써서 난 뭐가 돼야지 할 필요도 없어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갈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두려움이 오죠. 그 두려움이 오면은 그때 움직이게 될 건데 그때 만나는 게 자연스럽게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한데 짐 늘려나가면서 그냥 계속 이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입찰장 가면서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처럼 그런 거 좀 모르겠어요. 잘. 맞아요. 문을 열어놓는다는 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취약한 점일 수도 있는데 장점이 입찰하면서도 아예 안 됐으면 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네. 내가 상황이 빠듯하니까 잔금을 낼 수 있는데 다 써버리면 한동안은 절약하면서 살아야 되고 위축되는 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할부로 취득세 내면서 살아야 되는 상황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가는 이유가 그거를 해놓으면 결국에 해결이 되잖아요. 일단 벌려놓으면 수습은 나밖에 못하잖아. 이거 누가 해? 내가 해야지 뭐. 이자 내가 내는데. 그렇죠. 게으른 사람이잖아. 게으른 사람인데 나를 움직이게끔 해주는 아이 아니야. 아 맞아요. 얘 덕분에 지금 온 거 아니야? 원래 씻지도 않고 다니는 사람이 면도도 잘 안 합니다. 차려입고 나오는 일이 얘 때문에 또 벌어진 어쩌면 빚 때문에 선생님이 더 게을릴 수도 있는데 더 부지런하게끔 만들어준 거라는 생각도 저는 있어요. 게으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 것 같기도 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한편으로 내가 갖고 있는 빚에 대해서 되게 두렵다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데 이 빚 덕분에 어쩌면 나도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까 가볍게 농담처럼 말씀하셨던 게 이제 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어쩌면 그런 면이 맞을 수도 있는데 빚에 대해서는 뭐 우리는 좋은 빚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빚은 사실 양날의 검이잖아. 그렇죠.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서 더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 이게 한도 끝도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사실 또 모르는 거 아니야. 그 두려움을 준비하는 하나씩 또 하는 이유가 그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내 안에 깊숙한 곳에 이 두려움 때문에 움직인다는 생각도 되게 있고요. 나도 두려움이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겁이 진짜 많은 사람이잖아요. 겁이 많은 사람이 대출을 몇십억씩 갖고 있기가 더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죠. 되게 모순적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겁이 많기 때문에 대출을 또 이만큼 낸 걸 수도 있어요. 대출이 없이 내가 이런 삶을 살기는 불가능이었으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나에 더 가깝게 더 편안하게 살려고 빚을 낸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더 위태롭고 위험한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어떤 길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만큼 한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되게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저는 삶의 그런 모순과 역설적인 부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저는 수집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또 지금 생각도 들고요. 그런 거를 하나씩 찾았을 때 내 인생의 진리와 삶의 지표로 좀 살아가는 것도 있어요. 아까 뭐 살짝 얘기를 했는데 득과 실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항상 요새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냐면 당장의 득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눈앞에 있는 득에 대해서 저버리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은 드는데 저도 이렇게 삶을 한번 돌아보면은 당장의 득인 게 길게 봤을 때 득이었나라는 생각도 되게 있고 반대로 내가 손해라고 생각했던 거 오히려 나중에는 이게 결국에 득이었다는 생각 같은 것들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게 정확히 어떤 부분이냐고 생각하냐면 대출을 당장 받는 거는 불편한 부분이 맞거든. 결국에 길게 봤을 때는 이게 득이 되니까 우리가 움직였던 거잖아요. 네. 명도하는 부분도 예전하고 좀 생각은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그분한테 조금 더 주려는 생각 조금 더 늘어나긴 했어요. 이사비를 더 준다는 거는 어쩌면 내가 협상을 못한 거고 약간 손해보는 행동이 맞거든요. 그렇죠. 그거 덕분에 세입자를 빨리 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생각도 사실 되게 들어요. 너무 이거 칼같이 맞춘 집들은 약간 머리를 써가지고 손해를 내가 덜 보게 했던 행동들에서 그게 오히려 득이 된 적이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계산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전에 하셨던 사업을 가끔 단어를 사업이라는 단어보다 장사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장사꾼이라는 마음으로는 삶에 대해서 접근을 좀 덜 하고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손해보자라는 생각이 조금 더 컸어요. 이것도 모순적인 역설적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손해보는 게 결국에 또 득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요새는 조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득실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삶에서 우여곡절들이 좀 있잖아요. 좋은 일, 그 좋은 일이 과연 돌아봤을 때 좋았던 일인가를 생각해보고 반대로 내가 안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 그게 돌아봤을 때
진짜 안 좋았던 일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여기랑 연관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많이 써먹는 얘기긴 하지만 좋았던 일은 어쩌면 그거는 회사 취업, 뭐 내가 지금 당장 받는 연봉 이만큼, 뭐 월급 이만큼, 이건 사실 되게 달콤하고 좋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길게 봤을 때는 그게 보통의 직장인들, 월급쟁이들을 가둬버리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는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 내 나름에서 좋은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게 월급이 안 나오네? 굉장히 끔찍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 덕분에 나는 다른 거를 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월급이 안 밀려고 연봉이 계속 수직 상승했다? 나는 그 회사에 뼈를 묻는다, 온몸을 바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근데 40대, 50대 돼서 내 생각을 잘못했구나 라고 느꼈을 수도 있겠죠. 운이 너무나도 좋게도 나는 20대 후반에 그 경험을 하니까 조금 더 빨리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월급 안 나온 거는 나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요새 들고 행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선생님을 한번 바라보면 돈을 많이 벌었던 과에서 그것도 돈을 얻었지만 잃은 건 헐이란 말이야. 그것 때문에 안 좋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선생님은 20대 후반에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누구보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때 건강 생각을 보통 안 해요. 내 나이 때도 좀 이른 편이라고 생각하고 한 40대 중후반 때부터 수치가 보통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거든요. 그때부터 신경을 보통 쓰는 건데 선생님은 좀 미리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허리, 그게 선생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게으르게 살면서도 운동을 하는 이유는 그 부분 때문도 아닐까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자, 선생님 말씀대로 선생님이 회사에서 승승장구하셨으면 인생이 그렇죠.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아유, 당연하죠. 나는 회사에서 생활을 되게 잘하는 편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비위 맞추고 윗사람 말을 난 되게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웬만한 거 아니면 어느 정도 위치는 나는 갔을 것 같아요. 뭐 임원까지는 몰라도 그래 높은 직급까지는 갔을 것 같거든. 어떻게든 버티면서 스트레스는 받았겠지만 생활을 했을 것 같거든. 근데 월급이 위태로워지면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그게 나한테 되게 행운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요새 삶에 대해서도 반대로 생각을 많이 해요. 코앞에 불편한 점 때문에 보통 스트레스를 받을 거거든요. 자꾸 그거를 긴 관점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삶이 어떻게 되냐면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삶의 그래프가. 그럼 그게 자꾸 이렇게 중간으로 오게 돼요. 이게 그렇게 또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평온해져요, 삶이. 그 말은 뭐냐면 너무 좋은 일에 그렇게 좋아하지 않게 되고 너무 안 좋은 일에 그렇게 슬퍼하지 않게 돼. 근데 이러면 아주 안 좋은 게 뭐냐면 약간 감흥이 좀 없어져요. 그거가 또 놓치는 게 요새는 아쉽다는 생각도 있는데 요새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그냥 평온한 것 자체가. 삶에 이슈와 이벤트가 없어서 평온하다기보다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옛날하고 대하는 마음 자체가 좀 달라요. 세입자가 한번 전화 왔을 때 처음에는 이거 어떡하나, 또 돈 나가겠네, 공실 생기겠네, 이런 것들이 덜해지는 거지. 그래서 반대로 또 너무 좋은 일에 대해서도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라고 생각하고 좀 누르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이 좀 되냐면 되게 재미없는 사람이 돼요. 내가 원래 진짜 재밌는 사람이었거든. 말만 하면 뻥뻥 터지는 사람이었는데 약간 재미가 그 정도는 내가 감수할 수 있다. 근데 제가 대화할 때 가장 재밌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정말이에요. 반대로 그것도 되게 모순적인 거지. 되게 맞아. 제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선생님이고, 제 아버지도 임대업을 하시긴 한데 저랑은 좀 관점이 다르거든요. 종목도 좀 다르고. 제 아버지도 빚을 죄악으로 생각하는 세대시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요즘 금리 자꾸 막 난리 났잖아요. 너 괜찮냐? 막. 우리 부모님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계좌를 보여드렸어요. 이자 나가는 거. 실제로는 금액 자체는 크지가 않으니까. 그쵸. 우리는 건건이 대출 액수는 네. 좀 작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뭐 별 말씀은 안 하시긴 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부자는 선생님이시고 선생님 측정이 불가하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제일 큰 고모부거든요. 실제로 만나는 사람 중에 제일 잘 사는 사람. 큰 고모도 항상 그러셨어요. 좀 손해 보듯이 살아라. 그러면 나는 또 여기서 증거 수집을 하나 한 거예요. 청라 50평대 아파트를 두 분이서 사시고 그 저 재개발하는 것도 갖고 계셔서 그걸 현금 청산을 받으시는데 그 단위가 뭐 몇십억대이시거든요. 그걸 나를 그런 쪽에 선생님도 뭐 자산 규모로는 부채 포함한 자산 규모로는 뭐 그 못지 않으시니까. 이거 나도 자랑하면 이게
그래서 그걸 사게 된 거거든요. 저희 아버지랑 네네. 들으셔갖고 3년 4년 만에 관리처분인가가 났으니까 그 정도면은 되게 잘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모부 때문에 사게 된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 취득세 걔 때문에 많이 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덕분에 800 이상을 생각도 되게 드네. 매매가는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럼 목적이 파는 거야? 아니요. 저희 아버지가 제 형이랑 저 장가 보낸다고 나중에 살 집으로 네. 파는 거잖아. 그럼 팔 것도 아닌데 장가 떨어지고 보내려면 말고고.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 뭐 그 얘기 듣고 아버지가 차는 안 사주셨는데 아, 차보다 그게 낫죠. 큰 거보다 항상 그러죠. 좀 손해 보듯이 살아야 된다. 반면에 막 단돈 10,000원 한 장 손해 안 보려는 사람들 치고 잘 사는 사람은 못 본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 그런 걸 나도 요새 많이 배운다니까. 당장 돈 한 푼 안 쓰려고 하는 사람 치고 넉넉하신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지 않게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거라도 내가 더 하려고 노력도 되게 하는 것 같아요.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 보면 되게 투탐 대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원래 나도 되게 속이 짧고 단편적으로 멀리 보지 못하는 습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멀리 자꾸 못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눈에 보이는 이득을 사실 생각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거를 편하게 보려면 차라리 거꾸로 생각하자로 오는 것 같아. 또 지금 말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느껴진 게 뭐냐면 반지하면서도 그런 생각도 많이 든 것 같아. 이 반지하는 코앞에 보면은 답이 안 나오거든. 득이 안 되잖아. 다 쓰러져가는 집에 뭐 사람이 누가 살겠어. 팔리기는 하겠어. 하니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니까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도 드는 것 같고 누가 김포까지 와가지고 이런 집을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선생님한테 더 큰 장기적인 득을 갖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부를 이루는 사람들은 되게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것 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분들을 자꾸 배우고 따라하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말씀드렸던 교육생분 있잖아요.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 아니 뭐 그분이 대표적인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진짜 예의 바라요. 진짜 겸손하고. 저처럼 이러지 않아요. 아 이건 성격적인 부분인 것 같고 네. 나는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분한테. 그분 처음부터 그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의 경제 능력을 뭐로 보냐면 빚으로 봐요. 빚이 이만큼 있으면 그거 이상을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만큼 빚은 아무나 못 하는 거고. 빚이 얼마시냐 여쭤봤어요. 300억이래. 한 달이야 한 5천 나가잖아 이거. 위로가 좀 되는 거야. 나 지금 막 20억 갖고 막 이랬더니 약간 좀 창피한 거 같아요. 진짜 대단한 사람 많구나. 총각내에서도 요식업은 이제 원재료랑 판매가랑 이제 갭 차이가 좀 많이 크잖아요. 근데 그치. 1차 식품 같은 경우는 매입과 매출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 상품 거의 그대로 팔거나 뭐 소분 그럴 것 정도 해서 같아. 팔거나 보면 보통 다 매출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총각내에서 되게 오랫동안 되게 잘된 매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장님을 보면은 매출을 얘기 안 하고 매입을 얘기해요. 자기는 매출이 목표가 아니고 그러니까 매입이 많으면 무조건 매출이 높아요. 거의 그대로 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 2억이 목표가 아니라 매입 2억이 목표라고 해요. 매출로 잘 나갔다 얼마를 팔았다 얘기 안 하고 매입이 얼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어느 순간에 생각하는 게 바뀐 게 월세 얼마 들어오고 집이 몇 채구가 목표가 아니라 대출 30억이 목표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가늠이 돼요. 단순하게 쉽게 볼 수 있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수강생분들이나 이게 어느 정도 대출 30억이 의미하는 바를 아는데 보통의 일반인들은 대출 30억이라고 하면 그 대출 마이너스 30억의 포인트가 가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그걸로 차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배기들은 그런 표현하는 게 다르다고요. 선생님 방금 대출 얼마로 물어보신다고 했잖아요. 경제적인. 저도 조금 그렇지. 느낌이 들죠? 이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진짜 저는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다니까요. 근데 맞아요. 항상 내 선생님 전화 빨리 끝내주는 거 하시잖아요. 그냥 말 많이 하잖아. 내가 맨날 그렇게 다 얘기할 수가 없어, 솔직히. 저는 선생님이 한 명이지만 선생님은 또 저 같은 사람이 많으시니까. 네, 그런 에너지 관리 노력을 사실 해요. 선생님하고 지금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을 좀 안 하고 있다가 와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수업을 내가 어제도 하고 그제도 하고 계속 연속적으로 하다 선생님 봤다. 얼굴 쳐다보기도 싫을 거야, 막. 하면 가야지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 이것도 균형이야 결국에. 말하는 거 자체도 말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말을 안 해야 돼요. 그러려면 전화에서는 필요한 말만 항상 용건만 간다지. 나 보통 선생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오면 인사도 안 해요. 그래 뭔데? 아 됐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것도 솔직히 있는 것 같아.
살기 위해서 그런 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 단어가 저도 되게 바뀐다는 생각도 되게 드는 것 같아요. 수입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빚으로 판단을 한다는 그 단어가 그 말이 딱 와닿았어요. 장사 잘 되는데 매출을 판단 안 하거든요. 매입으로 판단을 하지. 야 물건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 그럼 그거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오래 보관이 아마 안 될 거니까. 그렇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루하루 썩어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맞네. 되게 양면적인 게 이 발효와 부패가 한 끗 차이잖아요. 그렇지. 맞아. 과일도 그래요. 싱싱하다는 말이 맛이 없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맞아. 최근에 아보카도 네. 먹으면서 아보카도 싱싱한 거 진짜 까지지도 않고 딱딱하잖아요. 칼도 안 들어가고 까먹고 나서 2, 3주 있으면 껍질이 너무 잘 벗겨지고 말랑말랑하고. 근데 또 그때 며칠 또 놓치면 썩어버려요. 네. 곰팡이가 막 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장사할 때도 되게 말 한마디가 싱싱하다는 말이 맛이 없다는 말일 수도 있고 그 생각 안 해봐. 아보카도, 메론, 뭐 키위 이런 거는 맞네. 후수분이 필요하거든요. 바나나도 약간 네, 바나나도 그렇고 바나나도 파라면 안 사요. 파랗다고 까맣게 점 올라왔으면 점 올라왔다고 그렇지. 하잖아요. 근데 굳이 맛을 따지자면 꺼멓게 올라온 게 맛있는 거예요. 그 딸기, 복숭아, 바나나 이런 거는 진짜 죽기 직전이 제일 맛있거든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근데 파는 입장에서는 좋은 것만 팔 수는 없잖아요. 사과도 이만한 큰 게 있고 요만한 작은 게 있잖아요. 사과 큰 거 팔 때는 한 알만 드셔도 배부릅니다. 작은 거 팔 때는 하루에 하나씩 드세요. 이런 것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거 되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 하나 또 최근에 배운 게 뭐냐면 약간 반대로 하는 행동이 결국에 이건 나를 위한 행동이거든요. 득이 많이 된다를 느끼는 거야. 이건 이론적으로 딱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내가 설명은 못하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약간 선생님 고모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게 결국에 나한테 더 득이구나 이런 것들처럼 모순적이지만 이게 맞다는 느낌을 최근에 많이 받아서 그렇게 행동을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를 또 찾았는데 이건 책에서 배운 거예요. 거기 나온 사례가 어느 정도 부를 이룬 사람이 편의점에 가면은 우유를 사잖아요. 우유 산 적 있죠? 네. 그럼 보통 그 앞에 거 빼요? 아니면 속에 있는 거 빼요? 보통 다 맨 뒤에서 가져가죠. 그렇죠. 저는 팔아도 봤으니까 오히려 다 그래서 뒤에서 가져가서. 다 뒤에서 갖고 가잖아요, 보통. 그게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거니까. 근데 자기는 일부러 유통기한 별로 안 남은 걸 사간다는 거야. 그거 읽다가 아 이게 할인하나 보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일부러 짧게 남은 거를 사간다는 거야.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자원의 낭비고 그런가요? 만약에 사람들이 다 깊숙한 걸 빼갈 거니까 그거를 결국에 업주는 폐기 처분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비용으로 잡히면 다른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누적이 되면 그 편의점이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결국에 편하게 코앞에서 이용하던 거를 멀리 가서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나는 그 점주를 위해서라기보다 내가 편하게 먹고 싶어서 차라리 이거를 내가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바로 앞에서 살 수 있게 항상. 자기한테는 약간의 손해지만 사회 전반적으로는 그게 득이 된 거잖아요. 그 점주한테도 좋은 거고 편의점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도 편리하게 근접한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게 한 수 배운 거야. 나 진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나만 생각했거든. 나만 생각하고 하루라도 더 먹어야 되니까. 무슨 책이에요? 운을 읽는 변호사였거든요. 나는 요새 운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운에 관련된 책을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지금 득이 아니고 먼 득을 못 생각하니까 지금 차라리 손해를 생각해버리자. 근데 큰 손해는 또 못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소인배이기 때문에 작은 손해 정도는 우유 2,000원 손해 볼 수 있잖아. 그런 거부터 하나씩 해보는 거야. 뭐 명도 100만 원, 200만 원 더 주는 거. 그거 큰 돈 맞는데 100만 원이 매달 100만 원 아니잖아. 이 집에 한 번 100만 원이니까 손해 한번 봐보지 뭐. 라고 생각도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진짜 그릇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네. 그릇을 어떻게 보면 키워가는 과정이신 거잖아요. 뭐 내 그릇이 얼마고 그건 모르겠지만 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돈도 한꺼번에 많이 다뤄보지 않은 사람은 돈을 10억이 들어와도 난 쓰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물거품처럼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돈이 나한테 이만큼 들어오는 순간이 또 있을 거잖아요. 지금도 이만큼 오지만 그때 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키우는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 과정이라는 생각도. 사람마다 이게 그릇이 있다고 봐요. 그럼요. 첫 인사, 표정, 단어 그것만 봐도 요새는 조금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이 장사했던 동갑인 사장이 있는데
서로 느끼는 게 우리는 그릇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다. 처음에 사장 됐을 때는 아씨 나 이 나이에 사장 소리도 듣고 그렇지. 세무사 사무실 가면 사장님 오셨어요 음료수 따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거에 의수되는 거 보면 무슨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오늘 현장 수업한 거였거든요. 월 1억 버는 사람. K5 타고 다니네. 초라하잖아. 창피하잖아. K5 소나타 LF 비싸잖아. 같은 급이죠 소나타. 그러니까 부끄럽더라고. 좀 나 부끄러웠어.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무력적인 거에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월급 200, 300 받는 사람들이 외제차에 관심이 있고. 맞아. 저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 자꾸.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거를 누구한테 하려고 하는 건 분명히 아닌데 사람들은 나의 만족감보다 누구한테 보여주는 부분을 더 크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 보여주는 면도 사실 중요하다 보니까 그것 또한 나는 균형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해. 차는 근데 제 생각에 무조건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그런 거 있죠. 나 이 차 탄다 이게. 아 그거 커요. 진짜 그걸 초월한 사람들은 오히려 K5가 더 간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되게 멋있더라고. 5만 원짜리 옷을 입어도 50만 원짜리처럼 보이는. 그게 멋있더라고 그분은. 그래서 되게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이런 건 안 올라가죠? 이제 배터리가 없으니까 꺼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하고 소소한 이야기거리들 많이 했는데 쓸 게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쓸 게 있을지 없을지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무엇보다 찍는 거 중요하죠. 근데 저 신경을 좀 덜 쓰면서 선생님하고 이 시간을 집중해서 얘기한 게 난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시간이 값어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선생님 또 어려운 시간 내서 신경 써서 나와주시고 집에 대해서 그리고 선생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충전 좀 해도 돼요? 네.